당내 공천은 충분히 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특히 당내 공천 분들이 와가지고 당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구태 정치를 건절하는 공천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을 위해 헌신하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밀실 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고난쟁이 심판 운운하며 재표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입니다.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원영섭 단장님, 국민의힘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시작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정한 공천을 강조했는데 지금 근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윤심을 앞세워서 이른바 윤심파리에 나설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네요. 예, 뭐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님과 인연을 강조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자기 홍보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장되거나 허위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대통령님께 부담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런 이제 과도한 윤심 마케팅을 결국에는 당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처하느냐 그게 모든 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허위와 과장이 섞여 있는 윤심 마케팅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기에 이제 당이 끌려가는 것처럼 동조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과거에 이제 20대 총선에서 진박감별사처럼 그런 이제 그 총선을 망가뜨리는 아주 큰 과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에는 당이 정신 차리고 그런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그런 후보로서의 하는 과장된 언행에 대해서 때로는 제재도 하고 때로는 이제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공정한 모습만 보여준다 그러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두수 전 총장님,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합류하고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게 윤심 공천 우려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 근래에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이 공천심사까지 맡게 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도 좀 숨기고 은폐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노골적으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이었고 또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었고 이번에는 공관위원까지 갔으니까 이분이 인재를 추천해서 심사까지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검사와 판사를 겸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분이 추천하는 분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공천심사에 들어간 분들이 다 자연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바로 용산과 직통 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져 버린 거니까 누가 말해도 융심 공천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행태가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원 단장님, 대통령 출신 인사들 또 장차관들 양지 출마론 관련해서 아니 지금 뭐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책임이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험지 출마 그리고 모든 대통령 인사들도 경선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공천이라는 게 보면 각 지역구의 사정이라는 게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게 이제 당세가 뭐 강하다 약하다 이런 걸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이제 뭐 그 도시 비율이 높다든지 아니면 뭐 그 농촌 비율이 높다든지 어떤 때는 또 연고성을 깊이 따진다든지 연고성을 덜 따진다든지 이런 아주 갖가지 변수들이 상황이 복잡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뭐 양지다, 일률적으로 험지다, 뭐 이렇게 그 따질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해당 지역구에 맞는 최적의 후보라는 게 뭔지를 그냥 동일한 잣대하에서 평가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대통령실 출신이라 그래서 무슨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도 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공천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그게 만약 굉장히 불공정하고 납득되지 않는 공천이다 이렇게까지 여겨질 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이제 이번 공관위가 지역구 사정을 250개가 넘는 이 지역구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분석했느냐, 그리고 후보들과 관련한 그 매칭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공천이라는 게 마지막에 되면 뭐 재배치도 되고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뭐 지금 당장 이런 부분은 이제 공천 시기 초입이라서 발생하는 논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이미 마쳤거나 출마가 거론되는 검찰 출신 인사만 20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검찰 출신 인사들의 공천 문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 용산이 검사 출신으로 대거 채워질 때 이미 예고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진우 법률비서관이라든지 연모 인사비서관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참모진까지도 지금 한 30명, 그리고 장차관 뭐 이렇게 공직을 맡은 사람까지 한 10명이 넘는다 이렇게 알려져서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검사 왕국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데가 국민의힘이 아니라 검사의 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입법부까지 이제 검사들이 장악하는 검찰 왕국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공천은 그동안 계속 뭐 김기현 대표까지 포함해서 없다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현실화되고 있다. 어느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공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친명이냐 아니냐만 따지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뭐 친명 공천, 비명 행사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게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3년형을 이미 받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을 또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 최성고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공천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게 친명 이런 의원들을 위협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민주당이 하고 있는 오히려 그 공천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그런 행태가 친명 비명을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적격 부적격 그러니까 아예 뭐 그 공천 신청도 사실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천 봉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네. 지금 민주당의 행태다. 비민주적인 행태라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두수 전 총장님, 민주당 검증위에 예비 후보자 적격 판정 명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2년에 이제 예비 후보자 그 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예비 심사는 그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 그때 이제 최초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까지 각 당에서는 공심이라고 불렀어요. 공천심사위원회라 불렀는데 이걸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좀 개선되면서 네. 예비 심사에서는 정량을 보고 공관위에서 결국 심사할 때는 정성평가, 그러니까 뭔가 적격과 부적격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 점에서 민주당이 좀 기준이 뚜렷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뭐 최성 시장이나 김윤식 시현시장 이런 분들은 정량평가에서는 문제가 좀 안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걸 정성평가까지 들어간 이런 네. 행태를 띄었고 또 한 가지 법률위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설규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이런 대담 프로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또 예비 통과가 안 됐거든요. 이런 거는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자객공천 등의 불만을 품고 추가로 탈당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윤영찬 의원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과 네. 상식 중에 결국 민주당이 뭐 겉으로는 잡으려고 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리고 3명이 탈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윤영찬 의원은 결국 남으셨어요. 그런데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의 태도가 어떠냐면 민주당 측의 태도가 정계은퇴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 남았으니까 뭐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말리는 그런 자세도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결이다, 비명이다 그러면 오히려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민주당 주류의 오히려 본심이었던 거고 그게 윤영찬 의원의 사건으로 지금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뭐 그 자객 공천으로 탈당한다? 저는 그분들은 탈당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민주당 주류 친명계로부터 출당을 당하는 거다 오히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상당한 그런 민주당의 의원들이 출당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다시 한번 통합을 다짐했는데 같은 날 친명계에서 뭐 친문계들을 향한 비판이 나와서 논란이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뭐 민주당 내에 이제 다양한 색깔의 약간의 정파가 있는데 공천을 두고서는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 이재명 어떤 그런 개파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현역 국회의원은 한 10명도 안 되는 건데 현재 후보자 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심판을 하겠다 이런 이제 구호를 내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도 있고 그게 이제 내부의 경쟁자로서의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과 상식이란 조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왔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윤영찬 의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친문계 이제 임종석, 뭐 고민정, 윤건영 이런 의원들의 설득에 의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걸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정권 교체에 실마리를 준 것에 대한 반성 없이 이게 등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맹분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공천을 앞둔 경쟁 관계에서 상대를 가능한 비판하는 그런 어떤 명분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행태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영섭 단장님, 제3지대가 복잡합니다. 현재까지 5곳인데 어디죠 지금? 예, 원칙과 상식 세 분이 이제 만드시겠다고 하는 미래대연합이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으로 네. 출발을 하시기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개혁 신당이 있고 그리고 금태섭 신당인 새로운 선택이 있고 그리고 양양자 의원 신당인 한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정의당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이 정당들이 굉장히 이합집산 합종연행을 반복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서로 간의 말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네. 출발은 이제 각자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화학적인 결합을 이뤄내느냐. 뭐 바른미래당의 신뢰를 보더라도 안철수 대표 측과 유승민 대표 측의 화학적 결합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합종연행이라는 게 쉽지 않은 대단한 정치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 단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 5곳인데요. 김 전 사무총장 어떻게 보세요? 뭐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본격적인 연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제3지대에서 5곳 모두의 연대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뭐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그 총선이 2008년은 분열로 치르고요. 2012년은 통합으로 치렀습니다. 그게 이제 반복됐어요. 그래서 16년은 분열로 치렀고 2020년은 통합으로 치렀습니다. 다시 이제 4년 돼서 2024년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이 두 당 사이에서 내부의 주류와 비주류가 통합을 못 해내면 이제 분열로 치르게 되는데 네. 이번 선거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가 소선거구 단순 다수 1위제입니다. 1등만 뽑고 기호 1번, 2번만 주목되고 기호 3번 이후로는 주목을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열로 치러지는 이 선거에서 3지대로 서로 모이지 않으면 소선거구를 뽑는 253개 선거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을 전후로 해서 가능한 통합의 모습을 보일 거다. 최종적으로의 통합은 좀 더 늦춰지겠지만 네. 계속 연대와 함께 아마 원탁 회의 형식으로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3지대 연대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총선 때 이제 기호 3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잖아요. 저 의원 수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의당이 6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보다 많은 7석 이상을 차지해야만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고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기호를 높은 순위로 받으면 받을수록 득표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7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7석이라는 게 뭐
하나의 당으로 7석 이상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7석 이상인 당들이 또 2개 있고 3개 있으면 그 당끼리 다시 또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3지대가 기호 3번을 받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그렇지만 기호 3번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는 아니라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막말 등을 비판한 바 있는데요. 정작 본인이 참여한 신당 행사에서 지지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 본인도 이 정과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적절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본인이 또 당시에 뭐 선거대 재위원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게 2020년 총선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80석 가까이를 얻었으니까 그 점도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신속하게 본인이 하지 않은 발언이지만 신속하게 사과를 한 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각 당이 이제 적대적 공생을 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심판해야 될 분위기에 어쨌든 기본 이게 분위기에 깔린 상태에서 그 내부 경쟁 속에서도 또 상대를 적대화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이번에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 암살 미수 사건을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연결시켰으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데, 지금 이때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는 건 좀 인간적 도의를 또 넘어선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낙연 대표가 본인이 한 발언이 아니지만 이번엔 그래도 빠르게 사과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제 연대 가능성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엄중 낙연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지금 그 뜻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신경전이 이미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오히려 반대쪽에서도 비슷한 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그 연합의 방식에 대해서 비례는 따로 하고 그 지역구 의원 내는 거는 기호 하나로 하는 게 어떻냐고 했을 때, 반대로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벌써 뭐 그런 정치공학적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뭐 불쾌하고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로 또 잽을 날리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그 이낙연 대표가 청년 정치와 관련한 연대 가능성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시 또 잽을 날리는 그런 식의 뭐 신경전과 공방전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만약에 필요하다, 꼭 표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 이런 자잘한 그런 이제 서로의 공방전을 넘어서는 그런 연대는 결국에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야 공방 벌이는 쟁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소문 끝에 피습 당시 입고 있던 와이셔츠와 속옷을 폐기 직전에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며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 축소 왜곡된 것은 물론이고 현장 증거를 인명했다라는 것인데, 또 아울러 배우설까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런 이제 경찰이 뭔가 이걸 자꾸 축소하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뭘 자꾸 비공개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옷 수거 문제에서도 결국 민주당이 이걸 내버려 두고 증거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느냐고 말을 해서 그제사 부랴부랴 경찰 수거해 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그 테러 현장에서 그 현장의 피 흔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30분 뒤에 바로 경찰이 또 물청소를 해버렸고, 이런 것이 이제 뭔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이게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뭐 공범은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공식 라인이 아닌 형태의 언론 보도는 나오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수사 결과 1년 전부터 결심했으면 이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어떤 원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갔는지 이런 걸 충분히 조사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 이런 암살 미수 사건에서 이거는 그 원칙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거 민주당의 문제 제기입니다. 원단장님,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이제 경찰 조사 이거 미흡하다 그러면서 테러 배후를 밝히라,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뭐 경찰 수사 브리핑을 저도 봤지만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은 게 뭐 있을까? 뭐 기본적으로 포렌식이나 뭐 관련한 SNS 조회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온 게 없고 단독 범행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초기에도 뭐 사람들이 흘러나가는 이런 대략적인 정황을 보고 뭐 너무 이렇게 좀 허술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 걸로 봐서는 단독 범행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이 그게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음모론적으로 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음모론이라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에 음모론이 강화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사드의 전자파라든지, 전자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요 후쿠시마 방사능이라든지 방사능 눈에 안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음모론이 확대되지만, 이런 여기에서는 뭐 지금 요 관련해 가지고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8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 같이 하나로 똘똘 뭉쳐 가지고 무엇을 했다,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고, 그래서 음모론이 뭐 굉장히 이게 확산될 만한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두수 전 총장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머리에 주황색 봉지를 쓰고 롯데 자이언츠 야구팀을 응원한 사진, 이게 진실 공방에 휩싸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2020년 이제 검사에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4천원 인사를 받아서 부산에 있을 때 뭐 산책도 하고 기타 교습도 받고 사직구장에 가서 야구도 봤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부산의 인연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좀 화려하게 꾸민, 그렇게 일종의 이벤트성 연설을 하다가 생긴 이제 일종의 후가인데요. 너무 이제 가장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그때는 이제 직관할 수 없는, 다시 코로나로 해서 야구를 직관할 수 없었고 2008년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추억은 종합된다라고 변명은 하지만 본인의 연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는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왔던 본인의 그 스타일에 맞지 않은 화려한 말솜씨를 꾸미다가 생긴 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주적이라고 강조한 이후에 지속해서 뭐 교류를 끊는 이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최근에 북한이 방송 평양방송 송출 중단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제가 이거 볼 때는 이제 그 난수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몇 페이지에 몇 쪽 찾아보시라고 하는 그 난수 방송을 단파 라디오로 수신해 가지고 이거를 뭐 맞춰보는 뭐 미로 같은 조각들을, 그런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건데, 그 방송을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게 와이파이가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게다가 이제 또 뭐 아이폰의 보안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결국 이제 북한이 한국에 있는 누군가와 소통하려 그래도 난수 방송으로 할 필요가 굳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 다른 솔루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아직까지도 그 난수 방송에 기대 가지고 60년대 그런 네. 이제 그 간첩들하고 소통을 했다라는 게 지나치게 그 과학 기술의 발전에 비해서는 아주 뒤떨어진 그런 난수 방송이라는 그런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다른 요건이 굉장히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언제 그만둬도 그만둘 방송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그 롯데 자이언츠 그 관련해서는 본인이 사직구장에서 롯데 야구를 직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자면 정확하게 그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데, 정확하게 따질 때는 또 정확한 부분을 안 따지는 게 그 비판하는 쪽의 비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이 시간이 갈수록 샛별 여장군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에 띄우게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후계 구도가 정해진 걸까요? 후계 구도로 공식화는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같고, 북한 사회는 미국과의 대결, 이런 걸 적대적 관계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봉건적 왕조 체제를 갖추어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3세계에서 이런 국가는 왕권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뭐 조직 국명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현실에 맞지 않고 뭔가 자꾸 이런 북한이나 이런 걸 북한에서 미국을 핑계대면서 이렇게 대화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원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김주의 후계 구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가장 이제 위험한 요소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아닐까 싶어요. 체격도 좀 비대하시고 언제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길지 모른다.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어리든 뭐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후계 구도는 일단 세워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진행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김주혜 이분이 후계 구도로 기우고 뭐 후계 구도를 만들어 간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장기적인 대비책 차원으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